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연애에 대해 진지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흔히들 말하길 젊을 때는 부부로 서로 의지하고 늙어서도 동반자가 된다고 하죠. 젊은 시절에는 서로 기대며 살아가지만 노년에는 곁에 누군가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쪽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감정 문제로 인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중년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줍고 여린 모습이었다면 중년에 접어들면서 감정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남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가식 없이 진솔한 모습이 대다수 남성들에게 더 큰 매력을 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남성들에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년 여성들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자주 상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리더들은 대부분 일에 몰두하며 감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정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남성과의 관계에서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올해 60세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낮에는 항상 화려하고 단정하게 꾸민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외로움을 느꼈고 감정적으로 여러 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 끝에 나중에는 26살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결국 결말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0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실패한 여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제게 준 시련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업은 번창했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좌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2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저는 막 사회에 진출했을 때라 여러 방면에서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제 결혼 문제를 서두르며 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속물 근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부유한 가정 환경만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제 가족으로부터 돈을 가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훔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앞뒤로 그의 사업에 거의 100만 위안을 투자했지만 결국 그는 성공한 후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갔으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로 인해 저는 남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도 가족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우리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가 저와 결혼을 선택한 이유도 단지 돈 때문이었고 결국 그는 저를 중도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부모님도 더 이상 제게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2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더 성숙하고 저를 잘 돌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6살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록 제가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감정적인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남자를 보는 눈이 아직도 부족했고 이번에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2번째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고 전 부인과는 단 6개월만 결혼 생활을 했으며 아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술자리에서 그를 처음 만났고 처음에는 그의 신사적인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했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다정한 모습에 서서히 마음이 열렸고 결국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매우 속물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체면은 굉장히 따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부유한 여성을 유혹해 결혼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의 타깃이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남자는 자신의 본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제 경제적인 부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는 저로 하여금 남자라는 존재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성숙한 남자를 만나도 감정적으로 저를 배려해 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 저보다 어린 남자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이전에 만났던 나이 많은 남자들처럼 계산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어떻게든 돈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더 솔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6살의 젊고 잘생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나며 매우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백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린 남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60살이고 당신은 26살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무려 24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 차이는 분명히 컸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남편을 만났으니 다들 저를 늙은 소가 어린 풀을 먹는다고 농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생활의 불화였습니다. 나는 60세이고 당신은 아직 젊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는 매일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일부러 맞춰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부 사이에는 당연한 일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마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일찍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저를 괴롭히려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매일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결혼은 남자들이 제 돈을 노렸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 남자를 만나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 번째 결혼에서도 역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자가 돈이 있으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50살이 되어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세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부모님의 재촉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남편이 돈을 노려 어쩔 수 없이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부부 생활의 불화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따로 자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 화를 모두 저에게 풀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저를 냉대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 부인의 결혼 생활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석해보면 그녀가 결혼에서 실패한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경제적으로 강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번의 결혼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세 번째 결혼도 너무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세 남자 모두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은 겉모습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실 속에서 왜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복이 많아지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인의 행복감은 젊은이들이나 중년들과는 다른 개념과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두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노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의 행복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부분을 스스로 돌보고 가꾸고 쌓아가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특성을 가까이 하고 이를 보완해야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신체를 가진 노인. 건강은 혁명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동의 자유도 있고, 말할 자유도 있으며, 결정권도 있고, 영혼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질 때 노인은 진정으로 행복감, 즐거움,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몸은 노인의 행복의 근원이며 건강을 유지해야 좋은 마음가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아프거나 약을 먹고 심지어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불편함과 자녀들에게 주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인해 성격이 급해지고 말투도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삶이 엉망이 되기 쉽고 쉽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가족과도 자주 다투게 되고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노인이 되기 전이든 이미 노인이 되었든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폭식하지 말고 담백한 음식을 많이 먹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해야 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고 하루 3끼는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생활 속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규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즐길 수 있고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감상하며 노을 지는 풍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 옛말에 아름다운 얼굴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흥미로운 영혼은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노인은 자신도 더 젊고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이런 노인은 더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노인은 더 젊어 보이며 친근하고 유머러스하며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며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화내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노인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매일 안개처럼 무거운 감정은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스스로를 찌르며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눈빛은 생기가 없고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는 똑같습니다. 즐겁게 보내는 하루도 하루이고 슬프게 보내는 하루도 하루입니다. 차라리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고 차분하고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유머 있고 매력적인 노인이 되어 자신의 행복이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집착이 삶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으며 노년의 삶도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음껏 웃는 노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노인이 된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취미를 키워라. 자신이 공허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도록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정신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취미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관심사로 인해 삶을 지탱합니다. 흥미와 신념을 잃게 되면 삶은 생기를 잃고 목표도 사라지게 됩니다. 노인에게 있어 정신적인 의지는 젊은 시절 창업과도 같습니다. 정신적인 의지가 없다면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을 망치고 싶다면 그를 계속 놀게 두어라. 특히 노인들은 자녀들의 바쁜 일상, 배우자의 잔소리, 일상의 소소한 일들 앞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끼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어떤 의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취미를 키워 스스로 할 일을 만들고 지루함을 달래며 삶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위안을 느껴야 합니다. 노년기의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취미 분야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복은 조용히 다가와 자존감과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절반은 불꽃이고 절반은 실망이다. 불꽃을 손에 쥐고 생계를 꾸리고 실망을 안고 사랑을 찾는다. 취미를 키우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내면이 더 단단해지며 마음도 한결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미를 키우고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의지가 생기고 취미를 통해 일상의 지루함과 마음의 공허함, 우울함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신경계를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노화를 늦추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기분이 좋아야만 노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효도. 한 사람의 가장 큰 성공은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막강한 경제력도 아니며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개 옆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배우자가 있고 곁에는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삶. 노년의 배우자가 함께하며 황혼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의 환한 웃음을 곁에서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야 진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자녀의 효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젊었을 때 자녀 교육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가장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친구이자 당신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길 배우자는 하늘이고 배우자는 땅이며 배우자는 가장 좋은 벗이자 당신의 삶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결국 각자의 가정과 삶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짜 집은 오직 배우자가 있는 곳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는 잔소리를 하든 다투든 힘들든 기쁘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녀를 키워낸다면 노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매일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며 부부 간의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삶은 햇살조차 비추지 않는 어두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효도와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버려진 외로운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어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다정한 배우자와 효도하는 자녀는 노년을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진심으로 감동하며 행복으로 채워진 노년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다섯째,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걱정을 줄여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결코 바꿀 수 없는 이치입니다. 노년에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보내고 싶다면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들과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불필요한 걱정거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때로는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가정사에 간섭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자녀들의 삶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인생과 가정을 꾸리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들의 일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들의 부부 싸움이나 다툼에 대해서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머리맡에서 싸우고 발밑에서 화해한다고 합니다. 노인이 그 다툼에 끼어들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자녀들의 원망과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나친 의견이나 조언은 오히려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노인이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흔히들 말하길 자식은 자식의 복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헌신하지 말고 소처럼 힘들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편안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위험을 피할 줄 알아야 하며 적당한 거리가 주는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귀를 가볍게 하고 삶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복은 개인의 생활 습관, 마음가짐, 건강 상태, 자녀들의 상황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후천적인 노력이나 습관의 교정을 통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잘 계획한다면 복도 더욱 많아질 것이고, 만약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는다면 이미 약해진 행복감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이 대문을 대로를 향해 바로 짓는 것은 흉하다고 여겨지는데 장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신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대문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마을의 의사야. 나만의 방법이 있지. 그렇게 해서 마을 의사 장북의 2층 별장은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설계한 것처럼 2층 별장의 대문은 마을 길을 정확히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우는 돈을 벌려고 미친 게 틀림없어. 대문을 이렇게 짓다니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거야. 두고 보자고. 장우는 마을의 의사였지만 그의 집을 찾아오는 환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 몇몇 마을 사람들은 감기나 열이 나면 대부분 읍내에 있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고 어쩌면 그의 의술이나 인품과도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우의 집은 평온했고 그의 일은 점점 잘 풀렸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진료를 받으러 줄까지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우의 명성은 점점 커졌고 그의 사업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의술마저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새 고객과 단골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거 그의 집을 지어준 건축팀도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대문은 큰 길을 마주보게 지으면 안 돼. 이건 오래된 규칙이야. 누구도 감히 이렇게 대문을 짓지 않아. 하지만 장우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속담에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대문을 세 곳으로는 열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렇다면 대문을 향해서 지어서는 안 되는 세 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대로를 향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막다른 길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 마을에서는 대문을 대로 쪽으로 짓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집의 대문이 대로와 바로 마주하면 많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다 실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대문만 망가질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차가 집 안으로 돌진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둘째, 과거 시골에서는 차량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의 대문이 대로를 향하도록 짓는 것은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집이 대로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지으면 불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이러한 구조는 불운이나 불길한 징조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며 이런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시골의 골목은 보통 양쪽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목 끝에 있는 집은 반드시 양쪽이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하고 골목 끝이 논밭이라 하더라도 벽을 세워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골목은 양쪽이 통하면 골목, 한쪽이 막히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첫째, 이동이 불편하고 둘째, 막힌 골목은 불길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문이 이웃의 대문과 마주보면 안 된다.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시길 문이 마주보면 서로 해를 끼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고대의 건축과 현대의 건축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집들은 대문과 대문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골목이 좁다 보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웃에게 쉽게 들통났고 이는 사생활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두 집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 70년대 농촌은 물질적 생활이 궁핍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일도 흔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는 두 집이 있었는데 두 집의 대문은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사람들이 각자 집 안의 거실에 앉아 있어도 서로의 행동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모두 노출되어 있었고 비밀을 감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집 대문 앞에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가림벽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마주보는 이웃이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문이 마주보면 서로에게 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사생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는 대문이 마주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정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두 집의 대문이 마주보면 이는 두 집안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띠와 생년월일 같은 요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대문이 마주보면 이웃 간의 불화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20여 년 전 어느 골목에서도 두 집이 대문 문제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집은 오래전부터 불편한 관계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 동쪽에 사는 집이 갑자기 집을 새로 짓고 대문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 골목 서쪽의 집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동쪽 집은 새로 지은 만큼 대문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반면 서쪽 집은 오래전에 지은 집이라 대문이 낡고 허름했습니다. 두 집의 대문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이 모습은 더욱 보기 불편했습니다. 결국 두 집은 대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쪽 집이 집을 새로 짓고 난 후 서쪽 집에서는 온갖 불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병에 걸리고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등 집안에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결국 서쪽 집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집을 리모델링하고 대문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집의 대문이 동쪽 집의 대문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집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대문을 무려 3번이나 허물고 다시 지었습니다. 결국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서 중재한 끝에 두 집의 대문을 서로 10cm씩 비껴나게 지으면서
이 문제는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셋째, 대문은 화장실과 마주보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는 집의 대문이 화장실을 마주보도록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집의 구조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대문이 화장실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문이 화장실을 향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안 사람이든 손님이든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노출이 발생하고 화장실의 악취가 집안 전체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시각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가림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멋지게 지어진 가림벽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림벽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빛대로 같은 과한 디자인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시골의 오랜 속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이런 전통을 참고만 하면 되고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점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며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